햇살이 쏟아지는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옥상 테라스입니다. 두 여자가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주먹을 날렸고 다른 여자가 팔로 막아내며 반격으로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발차기가 상대의 어깨를 스쳤고 두 사람 모두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변 벤치와 화분들이 격투 과정에서 이미 뒤엎어져 있었고 깨진 화분에서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훈련받은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재킷을 입은 여자가 다시 돌진했고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꺾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팔씨름하듯 힘을 겨루는 순간 재킷을 입은 여자의 소매가 걷어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킷을 입은 여자의 손목에 새겨진 낡고 바랜 문신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숫자 707.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힘이 빠진 듯 손을 놓으며 뒤로 비틀거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문신은 자신의 허벅지에도 똑같이 새겨진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부대 번호가 아니라 함께 피를 흘리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우들만이 새기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팀장님, 재킷을 입은 여자도 멈춰섰고 상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연병장에서 함께 피범벅이 되어 구보를 뛰던 날 영희가 탈진해 쓰러졌을 때 미숙이 그녀를 업고 결승선까지 뛰어주었던 그 등의 온기, 그리고 훈련이 끝난 밤 막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속삭이며 나눴던 약속이 영희의 가슴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동기는 내 목숨이다. 영희야, 우리 평생 서로를 지키자. 그때 미숙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숙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 특수요원인 영희가 3개월간 추적해온 백호파 행동대장 암사자가 바로 미숙이었고 오늘 이 옥상에서 체포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어야 했습니다. 팀장님,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미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수치심까지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상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백호파 조직 보스였고 그의 뒤로 권총을 든 조직원 6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보스는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미숙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뭐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빨리 전연 처리 안 해? 아니면 잊어버린 거야? 내 딸 어떻게 되는지.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고 그것을 미숙에게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을 굴러 미숙의 발 앞에 멈췄고 화면에는 어두운 창고에 의자에 묶인 여중생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미숙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영희는 몰랐고 그 순간 영희는 미숙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조직 보스를 향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엄마로서의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보스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0초 안에 전현 죽여. 안 그러면 내 딸부터 죽는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고 영희와 미숙 두 사람을 동시에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천천히 영희를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보스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10, 9, 8. 영희는 총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으며 주변은 이미 조직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영희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고 영희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는 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나 믿어요. 미숙의 손이 영희의 목 앞에서 멈췄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스의 카운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7, 6, 5.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수진이 구해요. 같이 살아나가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영희의 목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10년 전 함께 평생 서로를 지키자고 약속했던 전우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4, 3, 2. 햇살이 쏟아지는 옥상 위에서 두 전우가 마주보고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10년의 세월과 3년의 고통, 가리고 한 아이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영희를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딸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영희는 10년 전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할까요? 보스의 마지막 숫자가 옥상에 울려 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막힌 사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 제주도, 대구, 인천, 광주,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늘 행운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릴게요.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보스의 카운트가 4까지 내려왔을 때 미숙이 칼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영희는 숨을 멈췄고 조직원들도 잠시 움직임을 멈춘 채 미숙의 다음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보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스가 비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 이제 선택해, 미숙아. 내 딸이냐, 저 경찰이냐.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미숙에게 딸이 있다는 것, 그 딸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미숙이 3년 동안 이 조직에서 무언가를 해왔다는 것까지 영희가 전혀 몰랐던 미숙의 삶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3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시간 전 서울 중부경찰서 특수팀 작전실. 영희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브리핑 자료를 받아들고 있었고 앞쪽 스크린에는 백호파 조직 소탕작전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특수팀장인 김경감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조직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백호파는 최근 3년간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사채업을 장악한 중형 조직입니다. 특히 보복 폭행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악명이 높고 이번 주 목요일 밤 대규모 보복 작전을 계획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경감이 화면을 넘기자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백호파의 행동대장입니다. 조직 내 코드명은 암사자. 본명은. 영희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펜이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지만 영희는 그것을 줍지도 않고 스크린만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10년 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얼굴이었지만 영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인맥, 그리고 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화상 흔적까지 그것은 분명 미숙이었습니다. 김경감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명 강미숙, 38세. 과거 군 경력이 있고 전역 후 행방이 묘연하다가 3년 전부터 백호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투력이 조직 내에서 압도적이라는 점이고 보스도 이 여자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고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김경감이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10시 백호파 사무실로 급습합니다. 목표는 보스와 행동대장 동시 체포. 영희, 내가 선봉해서 내 실력이면 행동대장을 제압할 수 있을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을 체포하라는 명령이었고 어쩌면 총을 겨눠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희의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영희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 속 미숙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훈련장에서 미숙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고 영희가 그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 군 병원에서 중상이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미숙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 처리되었고 그 이후로 영희는 미숙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미숙이 조용히 어딘가에서 치료받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었고 설령 힘들더라도 착하고 정의로웠던 미숙이라면 올바른 길을 걸을 거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크린 속 미숙은 조폭 행동대장이었고 보복 폭행 전문가였으며 암사자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팀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밤 9시 30분, 백호파 사무실 인근 골목. 영희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어둠 속에 숨어 쌍안경으로 건물 2층을 감시하고 있었고 무전기 너머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 상황은? 2층 사무실에 조직원 8명 확인. 보스와 행동대장도 있습니다. 좋아, 10시 정각에 돌입한다. 준비해. 영희는 무전기를 끄고 다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숙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보스 옆에 서서 무언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 조직원이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고 미숙은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숙이 남자의 손을 붙잡더니 순식간에 그의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뚝. 창문이 닫혀 있어도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발로 남자를 차며 무언가 말했고 보스는 옆에서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정말 미숙이 맞는지
10년 전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뛰며 동기는 내 목숨이라 외치던 그 미숙이 맞는지 영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미숙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희가 몰랐던 또 다른 미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희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팀장님, 어쩌다 이렇게까지 썩은 거예요?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전 팀원 돌입 준비. 10, 9, 8. 영희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카운트가 끝나고 돌입 신호가 떨어졌을 때 영희는 가장 먼저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영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숙, 내가 정말 악당이라면 내가 직접 체포하겠어. 2층 복도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총을 난사했고 영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영희는 복도 끝에 서 있는 미숙을 발견했고 미숙도 영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칼을 빼들었고 영희는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다른 특공대원들과 교전 중이었고 복도 한가운데는 오직 영희와 미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무기 내려놓고 투항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미숙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투항?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영희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왜 이렇게 됐는지.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보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아. 총격전이 멈췄고 조직원 6명이 영희와 미숙을 포위하며 총을 겨눴습니다. 보스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스가 핸드폰 화면을 미숙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의자에 묶인 여중생이 보였고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숙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 딸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가 미숙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경찰년 죽여, 미숙아. 지금 당장. 그럼 내 딸을 살려주마. 미숙의 손이 떨렸고 칼을 쥔 손가락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총을 겨눈 채로 미숙을 바라봤지만 이제 영희의 눈에는 분노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해, 그리고 연민이었습니다. 보스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10초 준다. 10, 9, 8. 미숙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고 영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희는 총을 내리지 않았지만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보스의 카운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7, 6, 5. 그리고 복도에는 다시 한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보스의 카운트가 4까지 내려왔을 때 미숙은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영희가 아닌 보스가 든 핸드폰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숙의 딸은 여전히 창고 바닥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애원하고 있었고 그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온몸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입니다. 딸이 납치당한 지 3년이 흘렀고 미숙은 그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으며 보스가 시키는 대로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의 희망만을 붙들고 버텨왔습니다. 언젠가는 딸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은 미숙에게 칼을 들라고 명령하고 있었고 10년 전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우를 죽이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보스가 카운트를 계속했습니다. 3, 2. 미숙의 입술에서 가늘게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총을 겨눈 채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영희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도 이해했습니다. 미숙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조폭 행동대장이 되어 사람들을 때리고 협박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화면 속 떨고 있는 어린 생명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영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영희가 총구를 살짝 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나 믿어요. 미숙의 눈이 떠졌고 그녀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수진이 구해요. 같이 살아나가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보스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1. 시간 끝이다, 미숙아. 그 순간 미숙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높이 쳐든 채 빠르게 몸을 돌렸고 영희는 본능적으로 총을 다시 겨눴지만 미숙의 칼날은 영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미숙 옆에 서 있던 조직원의 목덜미를 향했고 미숙은 그 남자를 제압하며 칼날을 목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조직원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총을 겨눴지만 미숙은 인지를 방패 삼아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미숙이 보스를 노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이 위치 불어. 지금 당장. 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친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 죽이고 싶어? 미숙의 손이 떨렸지만 칼날을 더 깊이 조직원의 목에 갖다 댔고 그 남자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다시 외쳤습니다. 위치 말해. 안 그러면 이 새끼 목을 그어버릴 거야.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며 총을 조직원들에게 겨눴고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숙과 영희가 한 팀이 되어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구도였고 보스는 이빨을 드러내며 분노했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감히. 하지만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칼에 더 힘을 주며 조직원의 목에서 한 방울의 피가 흘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조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보스는 한참을 미숙을 노려보다가 결국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놔줘. 그럼 위치를 말해주지.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말해. 위치 확인되면 이 새끼 놔줄게. 보스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을 조작한 뒤 바닥에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복도 바닥을 굴러 미숙 앞까지 왔고 화면에는 지도 앱이 떠 있었으며 한 지점에 빨간 핀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 주소였습니다. 미숙은 그 화면을 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영희가 재빨리 핸드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미숙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숙이 조직원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고 영희와 등을 맞댔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 훈련장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자세 그대로 서로의 등을 의지하며 조직원들을 향해 무기를 겨눴습니다. 보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 미숙아.
내 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야. 그 위치는 함정이고. 미숙의 얼굴이 굳었지만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일단 나가요. 확인해 봐야 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총을 겨눈 채 따라왔지만 보스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보스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놔둬. 어차피 전현들은 멀리 못 가. 건물 밖에는 우리 사람들이 대기 중이니까. 미숙과 영희는 비상구 문을 박차고 계단으로 뛰어들었고 숨 가쁘게 계단을 내려가며 1층으로 향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는 어두운 계단에서 미숙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영희도 멈췄고 미숙을 돌아봤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너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여서. 영희가 미숙의 어깨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수진이부터 구해야죠.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층 출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건물 밖 주차장에는 검은색 SUV 5대가 도열해 있었고 차에서 내린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미숙이 이를 악물었고 영희는 총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구 앞에서 멈춰 섰고 조직원들도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넌 뒤로 빠져. 나 혼자 막을게.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팀장님? 동기는 내 목숨이잖아요. 미숙이 영희를 돌아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다시 연병장에서 함께 뛰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동기는 내 목숨이지. 그때 뒤쪽 계단에서 보스와 조직원들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앞쪽에서는 주차장 조직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남은 총알을 확인했고 미숙은 칼을 다시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고 미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수진이를 부탁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팀장님도 함께 가야죠. 수진이 엄마가 필요할 텐데. 조직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보스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둘 다 오늘 여기서 죽는다. 미숙과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등을 더욱 단단히 맞대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소리였고 곧이어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707 예비역, 지원 왔습니다. 미숙과 영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는 5명의 남녀를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들이 걷는 자세와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자세였고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남자가 미숙과 영희를 향해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4기 박중사, 6기 김병장, 8기 이상병, 10기 최일병, 그리고
12기 서일병 후배들 구하러 왔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긴급 신호를 보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중사가 조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후배들 건드린 거 오늘 제대로 후회시켜주마.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보스는 계단 위에서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뭘 하고 있어? 저것들도 다 죽여버려. 하지만 707 선배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씩 조직원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07 선배들이 주차장에 들어선 순간 조직원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명의 중년 남녀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들이 풍기는 기운은 평범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훈련받은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박중사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조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군복 벗은 지 10몇 년 됐지만 쓰레기들 상대하는 건 아직도 할만하거든.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고 박중사는 그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순식간에 파이프를 비틀어 빼앗은 뒤 그 조직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고 동작은 깔끔했으며 군대에서 배운 제압술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머지 707 선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6기 김병장은 몽둥이를 휘두르는 조직원의 팔목을 꺾어 무장을 해제시켰으며 8기 이상병은 2명의 조직원을 동시에 상대하며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직원들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707 출신들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숨을 돌렸고 미숙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가 미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이에요. 빠져나가요. 두 사람은 선배들이 만든 틈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때 2층 사무실 창문이 박살나며 보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 죽여버려.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 그리고 건물 옆 골목에서 검은색 밴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밴 문이 열리자 쇠파이프와 칼을 든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수는 3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박중사가 이를 악물며 뒤를 돌아봤고 미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영희, 너희는 빠져. 우리가 막을게. 하지만 새로 나타난 조직원들은 707 선배들이 아니라 미숙과 영희를 향해 달려왔고 그들 중 몇몇은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본능적으로 미숙을 밀쳐냈고 총알은 영희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피를 흩뿌렸습니다. 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영희야. 영희는 어깨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고 남은 손으로 권총을 들어 응사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이미 바닥이 났고 방아쇠를 당겨도 헛소리만 울렸습니다. 조직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고 미숙은 칼을 들고 영희 앞에 섰습니다. 영희 뒤로 빠져. 내가 막을게.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부상당한 팔로도 미숙의 옆에 섰습니다. 안 돼요, 팀장님. 동기는 내 목숨이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조직원 한 명이 총을 겨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미숙이 영희를 밀어냈고 총알은 미숙의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미숙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붉은 피가 그녀의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절규하며 미숙을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미숙은 피를 토하며 영희를 올려다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미숙을 감싸 안으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원 요청. 경관 부상.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잡음만 들렸고 이미 보스가 전파 방해를 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707 선배들도 수정 열쇠에 밀려 하나둘 제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김 병장도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차장은 완전히 조직원들에게 장악되었고 보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미숙과 영희 앞에 섰습니다. 보스는 피 묻은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내뿜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707 출신? 웃기네. 그는 미숙의 머리를 발로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너희 꼴 좀 봐. 걔만도 못하잖아. 미숙은 피를 토하며 보스를 올려다봤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미숙을 감싼 채 보스를 노려봤지만 그녀도 이미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숙에게 보여줬고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수진이가 묶여있던 창고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도 밧줄도 수진도 없었습니다. 보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지. 내가 배신할 줄 알았거든. 미숙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보스가 핸드폰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영원히 내 딸을 못 찾아, 미숙아. 내가 보장하지. 미숙의 몸이 무너졌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 소리는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영희는 미숙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보스가 조직원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이 미숙과 영희를 끌어내 기둥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항할 힘도 없었고 그저 밧줄에 묶인 채 기둥에 기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의 옆구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영희의 어깨 상처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보스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두 사람 앞에 쪼그리고 앉았고 미숙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3년이야, 미숙아. 3년 동안 내가 내 밑에서 충성한다고 했지. 근데 뭐 했어? 날 배신했잖아.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보스가 일어서며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연들 둘 다 죽여. 그리고 저기 쓰러진 노인네들도 다 처리해. 조직원들이 총을 장전하며 다가왔고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미숙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였고 여러 대가 동시에 접근하는 소리였습니다. 보스가 혀를 차며 창문을 바라봤고 조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다. 1층 출입구 다 막아. 조직원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차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스는 미숙과 영희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경찰 와봤자 소용없어. 이 건물은 합법적으로 내 소유고 증거는 다 없앴거든. 너희가 불법 침입한 거지.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사고로 죽는 거야. 건물 화재 사고.
경찰이 뭘 알겠어? 보스가 손짓하자 조직원 하나가 휘발유통을 들고 왔고 주차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공포에 질렸고 미숙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고 보스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때 미숙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피 묻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보스가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3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영희가 미숙을 바라봤고 미숙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고 복수였으며 3년간 준비해온 무언가였습니다. 미숙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천장, 에어컨, 통풍구. 영희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주차장 천장에는 여러 개의 에어컨 통풍구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USB. 3년간. 전부. 그리고 미숙은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지만 이번에는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스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보스가 손을 멈추고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뭐?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보스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니까. 물어봐. 영희는 시간을 끌어야 했고 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영희는 어떻게든 저 천장의 통풍구까지 도달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미숙이 3년 동안 준비한 무언가가 저기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영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스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0초 준다. 빨리 물어봐. 영희는 미숙을 힐끗 보았고 미숙은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밖에서는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확성기로 항복을 권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두 여자의 생명이 라이터 불꽃 하나에 달려 있었고 천장의 작은 통풍구 속에는 3년간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미숙 팀장님이었나요? 보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미숙 팀장님을 선택하신 거죠? 3년 전에. 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간단해. 그년 남편이 내 돈 8천만 원을 빌려갔거든. 근데 갚기는커녕 자살해버렸지. 그럼 빚은 누가 갚아? 당연히 남은 가족이 갚아야지. 영희의 가슴이 무너졌고 미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보스가 담배를 다시 꺼내 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만 받으려고 했어. 근데 그년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 시간을 달라고,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그래서 내가 제안했지. 우리 조직에서 일하면서 갚으라고. 영희는 숨을 참으며 들었고 보스는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년이 707 특수부대 출신이더라고. 격투 실력도 좋고. 그래서 생각했지. 이거 쓸만한 인재네. 그래서 딸을 인질로 잡았어. 완벽한 조종장치지. 영희의 주먹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20초 남았어. 더 물어볼 거 있어? 영희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5년 전 충남 계룡대 707특수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완전 군장을 착용한 신병들이 20km 구보를 뛰고 있었고 그 중에는 22의 영희와 23의 미숙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15km 지점에서 탈진해 쓰러졌고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포기하는 순간 내 동기들이 다 같이 벌을 받는다. 하지만 영희는 일어날 수 없었고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달려왔습니다. 미숙도 이미 땀범벅이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영희를 업었습니다.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강미숙,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숙이 영희를 업은 채 대답했습니다. 동기는 내 목숨입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영희를 업은 채로 남은 5km를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넘었을 때 미숙은 영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의무실에서 깨어났을 때 미숙은 영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영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눈을 뜨자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깼구나, 영희야.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숙이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긴. 우리 동기잖아. 동기는 뭐다? 네. 목숨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는 혼자 쓰러질 생각하지 마. 같이 일어나는 거야, 항상. 그날 밤 두 사람은 손가락을 찔러 피를 섞으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 약속은 2년 뒤 폭발 사고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훈련 중 폭발물 처리 작전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고 미숙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영희가 미숙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을 때 미숙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너를 못 지켰네. 아니에요. 팀장님은 늘 저를 지켜줬어요.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그리고 미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의사는 중상이지만 생존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미숙은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의가사 제대 처리되었습니다. 영희는 미숙의 전역 후 소식을 듣지 못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미숙이 조용히 요양하며 회복 중일 거라 믿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의식을 회복했고 병원을 나와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숙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미숙의 과거를 알고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1년 뒤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폭발 사고의 악몽도 훈련장의 고통도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대신 딸의 웃음소리가 미숙의 세상을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3살이 되던 해 미숙의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빚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미숙에게 말하지 않고 사채를 썼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아왔고 남편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아, 수진이 미안해. 장례식장에서 미숙은 딸을 안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고 수진이는 아빠 어디 갔어?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백호파 조직의 보스였고 그는 미숙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8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아. 미숙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시간만 주세요. 제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보스가 비웃었습니다. 일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딸이 있어요. 딸만은. 부탁드립니다. 보스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더니 제안했습니다. 좋아. 우리 조직에서 일해. 그럼 시간을 줄게. 미숙은 고개를 들었고 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딸을 담보로 맡긴다.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안 돼요. 딸은 안 돼요. 그럼 지금 당장 8천만 원 갚든가. 미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납치되었고 미숙은 백호파의 행동대장이 되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미숙은 보스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때렸고 협박했으며 온갖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보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조직의 비리를 기록했으며 언젠가 복수할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주차장 천장 통풍구에 숨겨두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미숙이 살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딸을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다는 것도, 그리고 3년간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영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보스의 목소리가 영희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시간 끝이다. 영희는 눈을 떴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보스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죽어라. 보스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보스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멈췄습니다. 또 뭐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수진이를 풀어주세요. 미숙 팀장님은 3년간 충성했잖아요. 제발. 보스가 비웃었습니다. 안 돼. 그 애는 내 보험이거든. 그때 미숙이 고개를 들었고 피 묻은 얼굴로 보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스님. 보스가 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뭐? 미숙이 피를 토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간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보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 헛소리야? 미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보스도 따라 올려다봤고 영희도 천장을 봤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용한 만큼 나도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미숙이 지금 보스의 주의를 천장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희는 묶인 손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밧줄의 매듭을 찾아 손가락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탈출 기술이었고 시간이 걸리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스가 미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뭘 이용했다는 거야? 미숙이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숙은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스는 화가 났지만 이미 시간을 충분히 낭비했다고 판단했고 라이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가 라이터 불을 켰고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을 향해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손목에서 밧줄이 풀렸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보스의 손목을 잡았고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불은 꺼졌습니다.
보스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조직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기둥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천장의 통풍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보스가 소리쳤습니다. 와, 전연 쏴.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영희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가며 기둥에 박혔고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영희는 기둥을 타고 오르며 몸을 비틀어 총알을 피했고 손을 뻗어 천장의 통풍구 덮개를 잡아당겼습니다. 덮개가 떨어지며 먼지가 쏟아졌고 그 안에서 검은색 방수 파우치가 영희의 손에 잡혔습니다. 잡았다. 영희가 파우치를 품에 넣는 순간 다시 총성이 울렸고 이번에는 영희의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영희가 비명을 지르며 기둥에서 미끄러졌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떨어진 충격으로 숨이 막혔지만 영희는 파우치만은 놓치지 않았고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신음했습니다. 보스가 다가와 영희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뭔데? 내놔.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파우치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보스가 조직원에게 손짓했고 2명의 조직원이 영희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보스가 영희의 품에서 파우치를 빼앗으려 하는 순간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미숙은 여전히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끊으려 몸부림쳤고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스가 미숙을 돌아보며 냉소했습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숨겨둔 거야? 뭔데? 일기장. 그가 파우치의 지퍼를 열려는 순간 주차장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파. 이것은 경찰이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목소리였고 이미 건물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보스가 혀를 차며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1층 출입구 전부 바리케이드 쳐. 경찰 못 들어오게 막아. 조직원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차장에는 잠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미숙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손목의 밧줄을 비틀었고 707에서 배운 탈출 기술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미숙은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보스는 파우치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고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그의 손바닥에 놓였습니다. 이게 다야? 고작 USB 하나? 보스가 비웃으며 USB를 던져버리려는 순간 미숙의 밧줄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미숙은 상처를 무릅쓰고 벌떡 일어나 보스를 향해 달려들었고 보스가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미숙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보스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USB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영희가 재빨리 몸을 날려 USB를 낚아챘고 미숙과 영희는 다시 등을 맞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자세였고 훈련장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그 호흡이었습니다. 영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뭐예요? 미숙이 피를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3년간. 모든 증거. 그리고 수진이 위치. 영희의 눈이 커졌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다시 총을 겨누며 포위해왔지만 미숙과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고 영희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스가 코피를 닦으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죽여. 둘 다 죽여버려. 조직원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움직였고 쇠파이프로 첫 번째 조직원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린 뒤 파이프로 그의 손목을 내리쳐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영희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2번째, 3번째 조직원의 시야를 가렸고 소화기 본체로
그들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이 칼을 휘둘렀지만 미숙이 파이프로 칼날을 막아내며 반격했고 조직원의 팔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원이 영희의 뒤에서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영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미숙이 뒤에서 파이프를 던져 그 조직원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5명의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고 미숙과 영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하네. 영희야. 영희도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도요.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남은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고 보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직접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연들, 내가 직접.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섬광탄을 터뜨리며 돌입하는 소리였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지 마. 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혼란에 빠졌고 보스는 이를 갈며 뒤쪽 비상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보스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 상처에서 출혈이 심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미숙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가서 보스 잡아. USB. 경찰한테. 영희는 미숙을 안고 흔들었지만 미숙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신 차려요. 수진이가 기다리잖아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USB. 꼭. 경찰한테.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버텨요. 영희가 무전기를 꺼내 소리쳤습니다. 부상자 있다. 의료진 필요. 주차장으로. 그때 특공대원들이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제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이미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친 뒤였고 영희는 USB를 꺼내 달려온 특공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증거입니다. 조직의 모든 비리와 인질 위치가 담겨 있어요. 특공대장이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인질? 여중생 한 명이 납치되어 있어요. USB의 위치 추적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특공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USB 확보. 즉시 분석팀 투입해서 내용 확인하라. 인질 구조 준비. 의료진이 들어왔고 미숙을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미숙이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아니에요, 팀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구하고 보스 잡고 우리 함께 끝내는 거예요. 미숙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의료진이 들것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숙의 손을 놓으며 눈물을 닦았고 특공대장을 돌아봤습니다. 보스는 어디로 갔나요? 옥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격팀을 보냈습니다.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도 부상을. 가야 해요. 영희의 눈빛이 단호했고 특공대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비상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다리의 총상을 무릅쓰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고 영희가 옥상으로 뛰어나가자 보스가 난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실제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스가 영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오더라.
대단한 집념이네. 영희는 총을 들었지만 이미 총알은 없었습니다. 보스도 권총을 겨눴고 그의 총에는 분명 총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동료는 죽어가고 있고 넌 총알도 없어. 어떻게 나를 막을 건데? 영희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맨손으로라도요. 보스가 웃었습니다. 미친년.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옥상 문이 다시 열렸고 특공대원 3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보스는 당황했고 헬기는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넘어 옆 건물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아래는 5층 높이의 골목이었습니다. 보스가 망설이는 순간 영희가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보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권총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재빨리 보스를 제압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보스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조직은 계속된다. 영희가 보스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3년간의 증거가 전부 경찰 손에 들어갔어요. 당신 조직은 오늘로 끝입니다. 보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무전기를 꺼내 물었습니다. 미숙 팀장 상태는? 응급처치 완료.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USB 분석은? 진행 중입니다. 인질 위치 확인 중. 영희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수진이가 무사하기를. 제발. 그때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에서 본부로. 인질 위치 확보. 경기도 파주시 폐공장. 구조팀 즉시 출동. 영희의 가슴이 뛰었고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대기. 현장 확인 결과. 인질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임. 창고는 비어있음. 영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녀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스가 바닥에 누운 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조직은 계속된다고. 영희는 주먹을 쥐었고 무전기를 꼭 움켜쥔 채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나요? USB에.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10초가 영원처럼 길었고 영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가 파일 발견. 실시간 GPS 추적 앱. 인질 현재 위치. 서울 강서구 페가스터미널. 구조팀 즉시 이동. 영희가 벌떡 일어났고 특공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제발요. 영희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특공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지시를 따르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특공대원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는 옥상에 남겨진 채 절규했습니다. 안 돼. 그 앤 내 거야. 내 보험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옥상에는 그의 절규만 메아리쳤습니다. 영희는 구급차에 올라타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미숙 팀장. 들려요? 잠시 후 약하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수진이. 찾았어요. 지금 구하러 가요. 무전기 너머로 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팀장님은 병원에서 기다려요. 수진이 데리고 갈게요. 고. 영희는 무전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 행렬이 빠른 속도로 강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영희의 가슴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수진이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조직의 남은 세력들은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저항할까요? 영희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꼭 구할게. 약속해. 경찰차 행렬이 한강을 건너 강서구로 접어들었고 밤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구급차 안에서 다리의 총상을 응급처치하고 있었지만 고통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특공대장이 무전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영희는 그의 표정을 주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타겟 지점 도착까지 3분. 드론 정찰 결과 페가스터미널 내부에 인원 최소 10명 확인. 무장 상태로 추정됩니다. 영희가 특공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보이나요? 특공대장이 태블릿 화면을 영희에게 보여주었고 드론이 찍은 열화상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터미널 건물 3층 한 방에 작은 체온 반응이 하나 보였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공대장의 말이 흐려졌고 영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구급차가 페가스터미널 앞 골목에 멈춰 섰고 특공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전술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내렸지만 특공대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우리가 인지를 구출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도 가야. 명령입니다. 특공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영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터미널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영희는 구급차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특공대원들의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1층 진입, 적 없음. 2층 계단 올라가는 중, 여전히 조용함. 너무 조용한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영희도 그 불안함을 느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3층에 도착했고 드론이 표시한 방문 앞에 섰습니다. 타겟룸 도착. 돌입 준비. 하나, 둘, 셋.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특공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인질없음. 반복한다. 인질없음. 영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전기 너머로 특공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마네킹이 하나 있고 전기장판이 켜져 있습니다. 열화상에 잡힌 건 이거였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영희는 구급차 문을 박차고 나와 터미널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건물 1층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섬광과 함께 충격파가 밀려왔고 영희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연기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매복이다. 1층의 적들이. 총격, 총격, 후퇴, 후퇴. 영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건물을 바라봤고 1층 창문에서 총구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공대원들이 계단에서 뛰어내려오고 있었고 뒤에서 조직원들이 추격하며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3층에 가짜 여론을 설치해 경찰을 유인했고 실제로는 1층에 매복해 있다가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특공대원 2명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고 나머지 대원들이 그들을 끌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특공대장도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나왔고 영희가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함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했어요. 조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수는 1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한 채 경찰을 향해 다가왔고 특공대원들은 부상자들을 지키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고 골목은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뒤로는 높은 담벼락이 있었고 앞으로는 조직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특공대장이 무전기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지원 요청. 즉시 지원 필요. 강서구 페가스터미널. 하지만 무전기에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원 부대 최소 15분 소요. 버텨주십시오. 15분. 조직원들의 속도를 보면 1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었지만 탄창을 확인하니 총알은 3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공대원들도 총알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고 부상자들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무기 버려. 그럼 목숨은 살려줄게. 특공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에게 투항해. 너희는 이미 포위됐다. 조직원이 비웃었습니다. 포위? 지원군은 15분 후에 온다며? 그동안 너희는 다 죽어 있을 거야.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습니다. 영희는 특공대장과 부상당한 대원들 앞에 섰고 3발의 총알이 든 권총을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영희의 머릿속에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진이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미숙에게 했던 약속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꼭 구할게. 약속해. 하지만 지금 영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조직원이 손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골목으로 들어왔고 조직원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승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조직원들 앞에 멈춰 섰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순간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선배들이었습니다. 아까 백호파 사무실에서 싸우다 부상당했던 박중사를 비롯해 5명의 선배들이 모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중사가 쇠파이프를 들고 조직원들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후배들이 위험에 빠졌다는데 선배들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6기 김병장도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옆에 섰고 8기 이상병, 10기 최일병, 12기 서일병도 나란히 섰습니다. 조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병원에 실려갔잖아. 박중사가 비웃었습니다. 병원? 그까짓 거 붕대 감고 나오면 되지. 707은 이 정도로 안 죽어. 조직원들이 총을 겨눴지만 707 선배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중사가 신호를 보내자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박중사가 첫 번째 조직원의 총을 쳐내고 쇠파이프로 다리를 쓸었고 김병장이 2번째 조직원을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이상병과 최일병, 서일병도 각자의 상대를 찾아 격투를 벌였고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도 많았고 707 선배들은 이미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박중사가 2명의 조직원을 상대하다가 쇠파이프를 놓쳤고 한 조직원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박중사의 팔을 베었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중사가 비틀거렸고 조직원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영희가 총을 쏘았습니다. 탕! 총알이 조직원의 손을 스쳐 지나갔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박중사에게 달려가 그를 붙잡았고 박중사가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난. 선배님, 뒤로 빠지세요. 하지만 박중사는 고개를 저었고 바닥의 쇠파이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너희가 죽어. 다른 선배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부상을 입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남은 두 발의 총알이 든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조직원들도 지쳐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숫자는 그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또 다른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밴이었고 조직의 지원군인 것 같았습니다. 밴에서 5명의 조직원이 더 내렸고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밴에서 내린 조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옆 사람을 밀쳤고 그 사람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돌아봤고 그 사람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707기기 출신 선배였습니다. 이름은 정소령, 현역 군인이었고 지금은 육군정보사령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소령이 조직원 4명을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나 군인이다. 조직원들이 당황했고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 우리 편 아니었어? 처음부터 잠이 비었어. 백호파 조직 수사 3개월 차. 정소령이 무전기를 꺼내 소리쳤습니다. 작전명 흰호랑이, 지금 실행. 강서구 폐가스터미널. 그리고 골목 양쪽에서 군용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이었고 그들은 순식간에 골목을 장악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훈련된 군인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하나둘 제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정소령이 영희에게 걸어왔습니다. 영희 후배, 오랜만이네. 선배님, 어떻게? 백호파 수사 중이었어. 3개월간 조직에 잠입해 있었지. 오늘 작전 개시 명령 떨어졌고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요. 미숙 팀장의 딸이요. 어디 있어요? 정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 여기 없어. 뭐라고요? 조직이 1시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어. 내가 위치를 알아냈는데. 정소령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패선박이야. 그리고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30분 후에 터지게.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분? 지금 출발해도 겨우 도착할 거야. 폭탄 해체 전문가도 같이 가야 하는데. 영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정소령의 차 열쇠를 빼앗아 승합차로 뛰어갔습니다. 영희. 정소령이 소리쳤지만 영희는 이미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혼자 가면 안 돼. 폭탄을. 해체는 제가 할게요. 707 훈련 때 배웠어요. 하지만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원군 기다릴 시간 없어요. 영희는 무전기를 끄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승합차가 밤거리를 질주했고 영희의 눈앞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보였습니다. 수진이를 구하는 것.
미숙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악몽을 끝내는 것. 영희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고 차는 인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 과연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이를 악물며 더 악셀을 밟았습니다. 영희의 승합차가 올림픽대로를 질주했고 계기판의 시계는 무심하게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23분. 인천 앞바다까지 남은 거리는 약 18km였고 정상 속도로는 절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속도를 더 높였고 승합차는 시속 140km로 밤거리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영희의 손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의 총상이 욱신거렸지만 영희는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정소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영희, 대답해. 지원팀이 출발했어. 15분 후면 현장 도착이야. 그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분이면 너무 늦었고 폭탄이 터진 후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진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영희는 미숙의 딸이라면 분명 엄마를 닮아 강하고 용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입니다. 겨우 10살이던 아이가 13이 될 때까지 어두운 곳에 갇혀 엄마를 기다렸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합차가 인천대교에 진입했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영희는 멀리 항구의 불빛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7분. 영희는 이를 악물고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리를 건너 인천 앞바다 패선박 정박지에 도착한 것은 12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차에서 뛰어내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고 부두 끝에 낡고 녹슨 화물선 한 척이 묶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 이름은 거의 지워져 읽을 수 없었고 선체는 곳곳이 부식되어 지금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배로 이어진 낡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갑판에 발을 디딘 순간 배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영희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선실로 들어갔고 좁고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영희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선실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소녀가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0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의자 밑에는 빨간색 디지털 타이머가 깜박이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1분 32초, 31초, 30초. 영희는 재빨리 수진이에게 달려가 입의 테이프를 떼어냈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경찰이야. 내 엄마가. 미숙 팀장이 보냈어. 너를 구하러 왔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요? 엄마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참아. 영희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지만 매듭이 너무 단단해서 쉽게 풀리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분 15초. 영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고 손목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자유로워진 손으로 영희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폭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체할게. 걱정 마.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707 훈련 때 폭탄 해체를 배우긴 했지만 그것은 10년도 더 전 일이었고 실전 경험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수진이의 발목 밧줄을 자르고 소녀를 의자에서 내려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아, 밖으로 나가. 배에서 내려가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하지만 언니는 빨리. 수진이가 망설이다가 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영희는 폭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9분 3초. 영희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폭탄의 외관을 살폈습니다. 빨간색 타이머, 6개의 전선, 그리고 중앙의 기폭장치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지만 영희는 어느 전선을 끊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10년 전 훈련 교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폭탄 해체의 첫 번째 원칙, 타이머와 기폭장치를 연결하는 주전선을 찾아라. 보통 다른 색이거나 두꺼운 전선이다. 영희는 6개의 전선을 자세히 살폈고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약간 두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할 수 없었고 만약 틀린다면 폭탄이 즉시 터질 것이었습니다. 8분 17초. 영희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폭탄 전문가 연결해 줄게. 잠깐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폭발물 처리반 강 경사입니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영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빨간 타이머, 6개 전선, 중앙 기폭장치. 8분 남았습니다. 전선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흰색. 그 중에 다른 것보다 두꺼운 전선 있나요? 파란색이요. 좋아요. 그게 주전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기폭장치 밑부분 보이나요? 영희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기폭장치를 살폈고 작은 글씨로 제조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양전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100%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전선을 끊으세요. 영희는 작은 절단기를 파란색 전선에 갖다 댔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7분 28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고 미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팀장님, 약속 지킬게요. 영희는 절단기를 파란색 전선에 대고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6분 52초에서 멈춘 채 더 이상 숫자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온몸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강 경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네. 멈췄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영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선실 밖으로 나갔고 갑판에서 수진이가 벽에 기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희가 다가가 수진이를 안아 올렸고 소녀는 영희의 목을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영희는 수진이를 안은 채 사다리를 내려가 부두로 돌아왔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행렬이 부두로 접근하고 있었고 정소령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영희,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소령이 수진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구급차 요원들이 수진이를 검사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3년 동안 최소한의 음식만 받으며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보고 싶지? 수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가. 진짜 괜찮아요? 응, 병원에 있어. 지금 데려다 줄게. 구급차가 출발했고 영희도 수진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된 거 다 나 때문이죠? 영희가 깜짝 놀라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지키려고.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영희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훌륭한 엄마야. 하지만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싸운 거야. 3년 동안 한순간도 널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증거도 모았어.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영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수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가 3년 동안 모은 증거야. 이걸로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혔어. 내 엄마 덕분에. 수진이가 USB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그래, 정말 대단하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 앞에는 이미 들것에 누운 미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수술을 마친 상태였고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내렸을 때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수진이도 엄마를 보고 멈춰섰고 3년간 보지 못했던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가 미숙을 안았고 미숙도 딸을 꼭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정말 미안해.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모녀가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응급실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 정소령이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선배님, 고맙습니다. 뭐가? 넌 이미 충분히 해냈어. 잠시 후 미숙이 수진이를 안은 채 영희를 돌아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영희가 다가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약속 지켰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고 수진이도 영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영희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이제 정말 끝이야.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았고 10년 만에 다시 한 팀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함께 싸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병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